안녕하세요. 이번 한입 ETF 시간에는 연금과 관련된 ETF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임종욱 팀장님이 저와 함께 연금과 관련된 ETF 상품들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연금이라는 개념, 저는 이제 92년생, 올해로 나이가 31인데 이게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 일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데, 이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한창 일하실 분들한테는 좀 남의 얘기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일단 이거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은퇴 이후에 이제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이런 현금 흐름이 끊긴 이후에 은퇴 이후에도 노후 생활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근로하는 기간 동안 돈을 적립해가지고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얘기를 하고요. 네. 나라에서 운용하는 부분과 사적으로 운용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 외에 조금 이제 금전적인 측면에서 연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금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이제 해년에 세금, 이제 매년 돈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의미 자체가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영어에서도 이제 연금이 annuity라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뉴얼, 매년 정기적인 이런, 결국에는 뭔가 현금 흐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게 연금이다라는 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연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측면과 금전적인 측면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어떻게 연금 제도가 구성이 되느냐, 이제 흔히 3층 연금 제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층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국민연금,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좀 이제 은퇴 이후에 되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2층이 이제 퇴직연금. 이제 근로자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퇴직금 대신에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그런 퇴직연금인데, 조금 이제 은퇴 이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이제 1층 다음에 2층 퇴직연금이 있고, 마지막 3층이 개인연금. 이제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연금 이후에 나는 나머지 두 개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 좀 내가 돈 버는 동안 지금 조금 이제 소비를 줄여서 아껴서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은퇴 이후에 이 돈을 사용할래 라고 하는 분들은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이제 총 1, 2, 3층의 연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금 같은 경우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젊어서부터 연금 준비가 좀 필요한 그런 건가요? 둘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잘 챙기셔야 되고, 아직까지 한창 일하실 분들도 언제 이제 은퇴할지도 모르는 뿐더러 이걸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지 적립금이 충분하게 쌓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연금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이야 어떻게든 근로소득이든 내가 사업을 해서든 사업소득이든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이거를 만들어낼 구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든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노후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 전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작된 지 엄청 오래된 건 아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2월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원래는 은퇴를 하면은 퇴직금을 일시에 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좀 평준화시킬 수가 있고, 회사 비용 측면에서도 요거를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근로자나 회사나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절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그걸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좀 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 이런 걸 좀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DB를 먼저 좀 설명드리면, DB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내가 받을 퇴직금이 사전적으로 확정적이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운영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나의 근속 기간에 비례해가지고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 연수가 올라갈수록 조금 나의 연봉이 올라갈 것 같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DC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회사가 이 납입금을 계속해서 내면 요거를 근로자가 계속 이제 자율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제도 하에서
뭐 펀드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ETF를 투자를 네. 할 수도 있고요. 뭐 리츠를 투자를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나의 퇴직연금 자산을 불릴 수가 있는 그런 제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게 매년 정기적으로 전체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 퇴직연금 제도에서 알아야 될 개념이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IRP라는 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근로하는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가입해서 나는 좀 더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은퇴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때 이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로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여기에 넣어놓고 은퇴 이후에도 여기서 연금처럼 받았을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퇴직급여 통합 계좌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딱 듣고 뭔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노후 이후의 생활을 책임질 연금인데 이것을 이렇게 굴리거나 하는 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런 것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퇴직연금 제도 이전에 퇴직금이나 그리고 퇴직연금 안에서도 DB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을 돈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적극적으로 운용에 개입해서 뭐 이제 수익률을 누릴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성과가 안 좋으면 네. 여기 손실이 날 수 있는데 그 계좌 안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인 상품으로 또 운영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렇게 운용에 개입한다고 해서 이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 자산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용하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매력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절세 측면에서 네.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존하는 금융상품 중에서 뭐 절세 효과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 이연. 그러니까 당장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는 과세 네. 이연 효과가 있고, 그걸 낼 때도 되게 낮은 과세로 적용받을 수가 있고,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랑도 네. 요거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는 이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의 사이즈가 정해지고 이 안에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개념이라면, 세액공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은 정해졌는데 여기에 어떤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느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 올해까지 만 50세 이상인 분들은 추가적으로 200만 원이 더해져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올해까지는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간 총 급여가 5,500만 원 미치거나 네. 그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비율이 16.5%예요.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세액공제 금액이 최대 7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걸 풀로 다 받으면 연말정산 시에 111만 5천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100만 원 넘게 환급을 그렇죠. 받나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16.5% 먹고 네.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하나만으로도 요거는 사실 그러네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네.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사실 이거를 연간 수익, 요즘 뭐 시장이 또 특히 네, 어려워서 네. 더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걸 실제로 내가 성과로 만들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세액공제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네.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과세 이연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일반 계좌에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 수익이 났을 때 그때 계속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연금 수령하는 시점까지 그 과세를 내는 게 이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세 이연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심지어는 연금 수령할 때 내는 그 과세 비율 자체도 3.3에서 5.5 사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저율 과세가 적용이 되고, 또 이익과 손실을 그 계좌 안에서 모두 통산해 주기 때문에 일반 계좌 투자할 때는 어떤 상품은 수익 나고 어떤 상품은 손실 났어도 네.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통산해 주진 않잖아요. 안 해주죠. 예, 근데 이 계좌는 여기 다 통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세액공제, 뭐 과세 이연, 저율과세, 통산, 금융소득 종합과세랑도 또 상관없는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내년에는 네. 좀 세제가 개편이 돼가지고, 일단은 아까 50세가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이제 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폐지가 되고 그냥 전체적인 상향 한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세와 관련된 부분은 좀 매년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이 퇴직연금을 굴렸을 때 리스크를 좀 줄이려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이런 투자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사용하는 게 ETF죠. 네. 네, 그러면 이 연금계좌에서 ETF를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ETF의 기본적인 장점과 네. 다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첫 번째로는 ETF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 혹은 뭐 상품, 테마, 뭐 다양한 유형의 상품이 다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품을 원하는 거를 다 고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수 자체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ETF가. 네. 네,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은 이제 은퇴 시점까지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일반 계좌보다는 평균적으로 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저렴한 게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ETF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리밸런싱 측면에서도 또 굉장히 크죠. 아, 왜냐면 이제 그렇구나. 네. 실시간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네. 종목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밸런싱도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다만 뭐 굳이 좀 단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워낙 거래가 편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단기 투자를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ETF의 네. 장점으로 인한 파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적립식으로 이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펀드가 매수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동 시스템이 뭐 판매사에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매매를 할 때 뭐 그 가격도 그때그때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아서 조금 번거롭지만 내가 일일이 이제 그때 매수해야 되는 점이 좀 유일한 단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계좌 이것을 이용해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거 ETF 상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투자할 만한 상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투자할 수 네. 없는 상품을 먼저 찝고 네. 예, 오, 중요한 포인트. 네, 넣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연금의 투자 목적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좀 방향성 투자 상품들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투자가 개인연금보다 퇴직연금은 조금 더 규정이 타이트해서 퇴직연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 상품의 70%를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0%는 안정형, 채권형이나 이제 혼합형 같은 안정형을 담아야 되고요. 더불어서 선물, 그러니까 ETF에 선물자가 붙은 파생 상품을 활용한 상품 같은 경우에도 투자가 안 됩니다. 뭐 원자재 상품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상품들은 연금계좌에서는 투자가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다양한 상품이 있겠지만 최근에 워낙 이제 시장 변동성도 심해진 상황이 있고 연금 계좌라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타이거 CD 금리 투자 ETF라는 네. 상품이 있어요. 이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CD 90일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네. CD라는 게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말하는데 은행 같은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기관 간의 거래를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금리입니다.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요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네. ETF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하도록 저희가 상품을 만든 게 있고요. 어쨌든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무형 상품에 가깝거든요. 네. 매일매일의 CD물을 새롭게 데일리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편입을 하기 때문에 뭐 금리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상품 자체에서 마이너스로 가능성이 희박한 상품이기 때문에 거의 뭐 파킹 목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뭐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안정형 상품이 있다면 이제 연금이기 때문에 인컴형 상품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멀티에셋 TIF 액티브 ETF입니다. 상품의 명칭대로 글로벌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멀티에셋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 다양한 자산, 뭐 배당주, 채권, 리츠 같은 인컴 자산에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요. TIF 이게 타겟 인컴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정해 놓은 인컴 수익률을 목표로 해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월 배당을 합니다. 월 배당? 네, ETF 단에서 월 배당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예요.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이 상품을 활용하면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스닥에 대한 성장성과 더불어서 콜매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변동성을 어느 정도 해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올라갈 때는 나스닥 100 지수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조금 이렇게 출렁일 때는 그 기본 시장 지수보다는 안정적인 성과를 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테마형 상품들의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그랬었죠. 네, 뭐 최근에 워낙 이제 성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이 상품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어쨌든 저희가 자산 배분 측면과 특정 테마에 대한 성장성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성장성 자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뭐 전기차부터 2차 전지, 모빌리티 관련된 거,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수 소재인 반도체,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메타버스부터 여러 가지 이런 혁신 성장 테마들이 뭐 개별 기업별로는 있을 수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성과가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사실 부인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ETF로 투자할 때 또 장점인 게 뭐 최근에 뭐 일부 빅테크들이 뭐 실적 이슈도 있으면서 조금 우려감이 있는데 안 좋긴 하죠, 분위기가. 저희가 상품으로 접근하면은 어차피 종목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테마에 대한 노출은 있으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리스크는 또 저희가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ETF라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이런 테마형 상품들은 좀 좋은 점이 있고 연금 투자에서 또 궁합이 잘 맞는 점은 어쨌든 연금은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혁신성장 상품들은 또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연금에서 투자했을 때 어쨌든 묶어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고려했을 때 혁신성장 테마를 연금에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궁합이 잘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이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절세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런데 그 ISA 계좌가 사실 굉장히 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의미에서 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한 건가요? 뭐 ISA 계좌도 사실 절세 측면에서는 꼭 관심 가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약자가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종합 자산을 여기 다 이것저것 뭐 예적금부터 주식, 뭐 펀드 여러 가지 다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금과 마찬가지로 이 계좌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품은 수익 나고 어떤 상품은 손실 나는데 나 세금 내야 돼 이런 억울함은 이 계좌에서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비과세를 적용받는 부분이 좀 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입자는 연 200만 원, 서민형으로 가입하시면 연 4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금과 더불어서 여유가 되신다면 추가적으로 고려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퇴직연금과 그와 관련돼서 좀 안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그 ETF 상품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임종욱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